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3편 군신은 반목하고 민심은 돌아서고. 대왕폐하, 소자이옵니다. 태자가 이 시각에 어인 일이냐? 긴히 청에 올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사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 소자가 거처하는 동궁 바로 곁에서 지금 저택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사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소자가 천문과 점술에 능한 술사를 불러 알아보니 지금 짓고 있는 집은 동궁에서 볼 때 방위상 월건의 방향이므로 마땅히 지어서는 아니 된다 하였사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뒷날 재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너는 일국의 태자인 신분으로서 어찌하여 그 집을 짓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거기 들어서는 집이 누가 짓는 무슨 저택이라고 하더냐? 병부상서 박순필의 개인 저택이옵니다. 소자의 힘으로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말릴 방도가 없사오니 대왕폐하께서... 그게 그렇게 됐구나. 병부상서 박순필이 하는 일이라면... 대왕폐하, 당장 어명을 내리시어 공사를 중단하도록... 박순필 상서가 짓는 집이라면 짐이 말한다고 공사를 중단하겠느냐? 방위가 좋지 않아서 재변이 닥치더라도 태자 네가 마음을 정결히 가다듬어서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만 물러가거라. 앞에서 드라마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고려 명종 15년 3월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고려사 저료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 기사 말미에는 명종이 태자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분개하고 탄식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개했던 것은 박순필의 횡포 때문이었을 것이고 탄식을 했던 것은 국왕인 명종의 유약한 모습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병부상서 박순필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박순필은 미천한 가문에서 출생하였다. 의종 때 중금군에 들어갔다가 첫 벼슬로 용작에 임명됐다. 무관들이 정권을 잡은 뒤 승진을 거듭하여 대장군이 됨으로써 군부를 호령하게 됐고 이어서 병부상서의 자리에 올랐다. 무인 정권에서 권력을 전행하던 인물들의 상당수가 미천한 출신으로서 하급 군졸로 군문에 들어갔다가 무신난 때 행동대원으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서 벼락 출세를 했던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한 박순필 역시 그런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른바 행동파 무인들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명종의 지위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처지가 그러하다 보니 명종으로서는 국왕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최소한의 역할만 감당하려 했고, 특히 정치적인 사안으로부터는 가급적 눈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왕폐하, 폐하께서 명하신 시문을 받아왔사옵니다. 시문이라니 무슨 시문 말인가? 며칠 전에 폐하께서 몇몇 문신들에게 소상팔경에 대하여 시문을 올리라. 그래. 짐이 소상팔경에 대한 시문을 올리라 했었지. 어디 시를 어떻게 지었는지 이리 가져오도록 하라. 여기 있사옵니다. 어디 보자. 과연 폐하, 마음에 드시옵니까? 마음에 들다마다. 이제 짐이 화공들과 함께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소상팔경도를 완성할 것이야. 화공을 불러오도록 하라. 지금 화공 이광필과 고유방이 수문전 앞 정자에서 화구를 갖춰놓고
폐하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당장 수문전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하오나 폐하, 지금 문화시중이 폐하를 아련하려고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중추원에서도 긴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사온데.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보고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여태까지 중하고 긴한 정무는 모두 자기들끼리 다들 알아서 처리해온 터에 새삼스럽게 무엇이 화급하다고 부산을 떠는 게냐? 소상팔경을 그리러 가야겠으니 앞장서도록 하라. 명종은 문신에게 명하여 소상팔경의 시를 짓게 하고 왕 자신이 그 시의 내용대로 모사해서 그림을 만들었다. 명종은 그림에 익숙하여 화공, 이광필, 고유방 등과 더불어 종일토로 그림을 그리면서 피로함을 잊었는데 특히 산수를 잘 그려서 군국의 정무는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들은 정무를 보고할 때에도 간략한 것을 위주로 하였다. 자, 여기에서 소상팔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호남성에는 소강과 상강이 합류하는 동정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예부터 그 주변의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모양입니다. 그 일대에 빼어난 절경 8군데를 소상팔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상팔경의 아름다움은 시로 읊어지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 송나라의 송적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8폭으로 된 그림을 선보임으로써 이 소상팔경도의 형식이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중국의 소상팔경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해 1000년이 넘게 시와 그림으로 창작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화가 안견의 소상팔경도가 유명하죠. 물론 그것이 우리와는 다른 중국의 풍광이고 또한 실제로 그 경치를 앞에 두고 그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진경산수가 아닌 관념산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소개했듯이 고려사 조료에는 이광필과 고유방이 그림 그리는 사람, 즉 화공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시기 고려에서는 화원 혹은 화공이 어떻게 양성됐을까요? 부산대 김기섭 교수와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도화원이라든가 화국 이런 어떤 그 기관이 있었던 것이 기록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이들 기관들이 소속돼 있는 화공들이 왕의 진영이라든가 또는 벽상공신의 어떤 공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들 그 화원들이 그럼 어디서 양성이 됐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이 도화원이라든가 화국이 한편으로는 그 화공을 양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화공들로 하여금 임금의 진영을 남긴다든가 아니면은 새로 등장한 공신들의 얼굴을 남겨서 소위 벽상공신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진열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림 그리는 화원들의 양성은 뭐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고요. 조선 시대에는 이제 도화서라고 불리는 그 기관에서 이제 화공들을 주로 양성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림을 그리겠는데요. 고려 시대는 도화원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만들어 놓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아마 운영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세한 그 기록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쪽 도화원 출신들이 그 주로 이제 뭐 공신이 되게 되면 벽상공신 같은 그런 경우는 이제 벽상공신 뭐냐면 그림을 그려서 벽에다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그린다든가 또는 뭐 불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국왕이 요구해서 그리게 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은 나오지는 않지만 실력은 굉장히 출중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려사 세가편 태조 23년의 기록을 보면 이해에 신흥사를 중수하고 공신당을 설치하여 4만 공신들을 동쪽과 서쪽의 벽상에 그려붙이고 하루 낮과 밤 동안 무차 대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상례로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명종 원년의 기록을 보면 10월에 왕은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을 벽상 공신으로 삼아서 화상을 그려 전각에 붙였다. 이런 대목이 눈에 띕니다. 왕조를 개창하는 데 공을 세운 개국공신뿐만 아니라
임금이 새로 즉위하거나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 기여한 신하들 역시 그 얼굴을 그려서 벽에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진을 그리거나 그런 벽상공신의 얼굴을 그리는 공인받은 화공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지요. 기록에 의하면 고려 중기에도 그림 그리는 실력을 송나라 황실에까지 떨쳤을 정도로 뛰어난 화공이 있었습니다. 명종이 소상팔경도를 그릴 때 늘 함께 했다는 이광필과 그의 아버지 이령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광필의 아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명종은 그를 서경을 정벌했다는 공로를 내세워 대정의 벼슬에 보직시켰다. 그러자 정원 최기후가 이광필 아들의 대정보직 발령장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아니, 이광필의 아들은 나이가 20살이 아닌가? 서경에 반란이 일어나서 서경 정벌에 나섰던 때가 10년 전인데, 그렇다면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토벌군으로 종군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자 명종은 최기후를 불러놓고 화공 이광필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명을 못하겠다 하였느냐? 너는 이광필이 우리나라를 빛나게 한 사실은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의 선친인 이령과 이광필 부자가 아니었으면 사만의 그림 그리는 맥은 이미 끊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광필의 아들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과하다 할 것이냐? 이광필의 아버지 이령은 인종 시기에 사절단의 일원으로 송나라에 갔었는데 송나라 휘종에게 예성강 주변의 풍경을 담은 예성강도를 그려서 줬다가 극찬을 들은 바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인종 임금이 이령을 불러놓고서 송나라 상인에게서 선물 받은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는데, 폐하,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예전에 소인이 그렸던 그림인 듯하옵니다. 인종이 중국 상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 작품을 이령은 자신의 그림이라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구의 뒤쪽을 뜯어서 확인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연 이령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고려사 조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고려 화공이 그린 그림이 송나라에서도 명품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모처럼 제주도 얘기를 해볼까요? 제주도, 즉 탐나에 관련된 얘기는 최척경이라는 한 청렴한 관리에 관한 일화와 함께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척경은 과거에 뽑혀서 경산부의 판관에 보직되었는데 임기가 만료되어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는 성품이 청렴하고 결백하였다. 판이부사 최윤희가 그에게 말했다. 바다 건너 탐나로 가볼 생각이 없느냐? 이 탐나는 지역이 멀고 풍속이 사나워서 수령 노릇하기가 어려운 곳이긴 하다. 하지만 그대가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만일 탐나로 부임하여 그곳 백성들 어루만져서 국가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해준다면 훗날에 내가 반드시 좋은 벼슬자리에 추천하여 보답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최척경은 탐나에 부임하여 백성에게 이익되는 일들은 앞장서서 일으키고 폐단되는 점은 개혁을 해나가니 탐나의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여겼다. 그렇다면 탐나는 언제부터 고려의 행정체제로 편입됐을까요? 김기섭 교수의 얘기입니다. 탐나가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되게 된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종 2년에 그 탐나의 주기를 내려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고려에 편입되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럼 주기를 줌으로써 군현명이 주어졌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군현명이 주어진 시기는 숙종 10년에 탐나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지명을 이제 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종 2년으로부터 숙종 10년에 이르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탐나가 정식으로 고려의 군현체계에 편입이 되는데 숙종 10년에 군현의 명칭이 주어져서 탐나군으로 불렸고 그 이전에는 그냥 탐나도라고 칭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탐나도의 그 섬도자 자체가
그저 막연히 섬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지방 행정 단위의 명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태조 왕건 시기에 이미 탐나도라는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탐나는 고려의 행정체계 안에 편입돼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되는 것이죠. 어쨌든 최척경이라는 사람은 탐나의 수령으로 갔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개경에 와보니 탐나 근무를 마치고 오면 벼슬을 주겠다던 최윤희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개경에서 지내다가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장차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탐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왕 폐하, 지금 탐나의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사나워지고 있다 하옵니다. 대체 무슨 연유로 여태 조용히 잘 지내던 그 섬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말인가? 탐나의 백성들이 최척경의 후임으로 탐나에 부임한 수령에 포학에 시달린 나머지 반역을 일으킨 것이라 하옵니다. 이런. 그 포악한 수령을 처벌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우선은 군사를 보내서 반란을 토평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왕 폐하, 실은 군사를 보내지 않고도 반역을 잠재울 수 있는 방도가 한 가지 있긴 하오나. 뭐라? 그런 방도가 있다면 서둘러 구하지 않고 뭘 하는가? 지금 탐나의 백성들은 이전에 수령으로 근무했던 최척경을 다시 탐나로 보내준다면 자진해서 무기를 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런 현인이 있었다는 말이냐? 짐이 최척경을 탐나의 수령으로 임명할 것이니 당장 불러오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최척경은 다시 제주도로 건너갔는데 그곳 백성들이 그를 보자마자 창을 내던지고 줄지어 늘어서서 절을 하며 반겼고 이후에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운대 김인호 교수는 탐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독립적인 형태로 자치를 해왔고 고려에 복속된 뒤에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간 관리가 쥐락펴락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한 관계로 들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나의 위치 자체도 마치 송이나 여진 뭐 이런 관계처럼 그 팔관에나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불려 올리게 됩니다. 와가지고 대표로 참석하는 거죠. 일종의 복속국으로. 물론 송은 복속국은 아니지만 여진과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참여를 하다가 의종대쯤 오게 되면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중앙관이 내려가게 되니까 탐나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 더 많은 공물을 요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커지는데 요 시기쯤 되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명종대 되게 되면. 최척경은 나중에 개경으로 돌아와서 종삼품 비서감의 벼슬을 지내다가 명종 16년인 서기 1186년 6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 자주 나타나는 사신의 견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의 역사를 탐색할 때 삼국사기의 편자인 김부식이 어떤 사실을 기술하고 나서 그 말미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논평해 놓은 부분들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는 역사 사자에 신하 신자를 쓰는 사신의 이름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안들에 대한 비평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명종은 제위 16년 7월에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립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하다. 그런데 근래 지방의 수령들이 그 백성을 수탈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꺼리끼는 바가 없다. 그리하여 고통을 견디지 못해 유리걸식하는 백성이 늘어나고 있으니 짐이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 만일 앞으로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중죄로 다스릴 것이니 명종의 이와 같은 조서 내용에 대해서 사신 권경중이 그 뒤에다가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붙여놨습니다. 논어에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헌데 명종이 몸소 실행하는 것은 환제와 영제이면서 입으로 하는 말은 문제와 경제와 같으니 환제와 영제는 후한 말에 벼슬을 팔고 환관을 끼고 돌면서 정사를 망친 임금이었고, 문제와 경제는 전한 시대에 정치를 잘했던 임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경중은 명종이 스스로는 무능하고 부패한 임금이면서 입으로만 그런 말을 한다면 누가 따르겠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달 뒤인 명종 16년 9월에는 하늘에서 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서 나라에 무슨 재난이 닥칠까 걱정이 된다는 태사의 보고를 받고 사찰에 가서 인왕경을 읽어 재난을 물리치게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기사 뒤에는 또 이런 내용의 견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인사가 잘못돼서 하늘에서 일식과 월식이 생기고 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왕은 재난을 만나면 마땅히 자책하고 덕을 쌓아서 화란의 조짐을 소멸시켜야 하거늘 부처에게 빌고 푸닥거리로서 재앙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될 말인가? 앞에서 논어를 인용해 명종을 비판하는 사신은 고려 후계 문신이었던 권경중으로 그 이름이 적시돼 있는 데 반해서 그 뒤의 논평은 그저 사신이 말했다는 뜻의 사신왈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려사 중에서도 우리가 이의민 정권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술에서 유독 명종의 통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이 아주 굉장히 낮은 신분에서부터 출세해서 권력자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각 그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붙어 있는 그 사신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시기에 사실 당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려실록으로 편찬됐던 기록의 평가 부분들을 따와서 여기에 이제 그 고려사 편찬자들이 나중에 이제 붙인 것들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명종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더 이 부각시키고 당시에 이 후세 사람들이 교훈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의 이 평가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특히 유교적 시각에 의한 것들은 다 갖다 붙이게 되죠. 고려사라는 책 자체가 이제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전기의 어떤 그런 성리학자들의 어떤 인식이 상당히 이제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려사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당대 내지는 실록을 편찬할 때 이미 고려실록들이 그 시기마다 편찬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려사는 고려실록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어떤 그 편찬이라든가 어떤 그런 편찬의 동기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편집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전기 신진사대부의 어떤 그런 의도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사론, 즉 논평은 삼국사기를 저술한 고려 사람 김부식의 견해지만, 고려사에 등장하는 이른바 사신의 견해는 고려사의 저자인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고려 당대의 각 국왕들에 대한 실록을 기술했던 고려시대 사가들의 견해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실록들을 토대로 해서 고려사를 편했던 조선시대의 신진사대부들이 그 내용들을 편집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자신들의 의도를 반영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유독 이의민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기의 기록에 이처럼 사신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의민을 제거한 최충원 정권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그 속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최충원 정권 대 명종실록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사실상 그 명종실록의 내용을 반영했던 그 명종대의 기록은 최충원 정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면서 이의민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명종 재위 기간의 일들을 기록한 명종실록이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최충원 집권기에 쓰여졌다고 볼 때,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앞선 이의민 집권기의 일들을 부정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종 16년 10월 대왕폐하, 중방에서 논의된 일 한 가지를 주청드리러 왔사옵니다. 오, 그래요. 중방에서 무슨 의논들을 하셨소? 내시원과 다방의 직책들을 무관이 겸대하는 문제를 의논하여 싸웁니다. 내시원과 다방의 관직을.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셨소? 지난 경인년 이후로 무관이 문관직을 모두 겸하였으나 내시원과 다방만은 문관 몫으로 남겨두었던 것인데 이제부터는 그 역시 우리 무관들이 겸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사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명종은 상장군과 대장군 등 고위 무신들의 합의기구인 중방의 요청에 따라서 내시원과 다방의 관직까지도 무관들이 겸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내시는 고려시대에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직으로 용모가 뛰어나고 시문이나 경문에 능통한 문신 출신이 그 직을 맡아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무관들 차지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방은 무엇을 하던 곳일까요? 한자로는 우리가 차를 마실 때 들리는 그 다방과 글자가 똑같습니다. 간추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방은 고려시대 궁중에서 차를 다루던 관청이다. 이곳에서는 차를 끓이는 일, 다과를 준비하는 일, 임금과 대신들에게 차를 올리는 진다의식을 집행하는 일 등 차에 관한 모든 일들을 관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금을 수행하여 연회를 베푸는 일, 약이나 술이나 꽃과 과일을 다루는 일도 다방의 업무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다방 문화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차를 다루던 관청이었던 바로 그 다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문신들의 몫으로 남아있던 내시원과 다방까지도 이제 무신들이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이제 그 중방 자체도 결국 이제 권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겸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허용했지만 그 이하 부분까지는 허용을 안 했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내시원, 다방 같은 그런 경우가 다 권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거나 특히 다방은 이제 차를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권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결국 이제 관철시키는 부분이 이때쯤 오게 되면 이 무신 그 정권 자체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그 탐욕이나 권력을 위해서 좀 더 과거보다 더 많은 요구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경대승 정권 때에는 문관들의 직책을 무관들이 강압적으로 빼앗아 겸임하려고 하자 대장군 홍중방이 나서서 그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윽고 중방의 추인을 받아냄으로써 문신들의 관직을 지켜주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나마 남아있던 내시직과 다방까지 모두 무관들이 겸직하기로 중방에서 결의를 해버렸다는 것인데요. 무신들이 그렇게 치고 나오게 된 배경을 부산대 김기섭 교수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경대승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문신 관료들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고위 무신들의 어떤 그런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어떤 자기의 입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하급 무인층들의 어떤 그런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이제 축적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홍중방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앞서서의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미 이의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하급 무인층들의 그런 열망과 기대를 이제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히려 이제 무인이 문신의 직을 겸대하게 되는 그런 조치들이 어쩌면 나올 수밖에 없다. 1170년의 무신 반란 때 고위 무신들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거나 물러나고 당시에 중하급 무사들로서 직접 행동에 나섰던 이른바 행동파 무신들이 대장군이나 상장군 등의 최고의 무신의 직위에 오르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의민 정권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권력을 전행하는 모습이 어떠했을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고려사 저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린이라는 무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선 그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성린은 본디 미천한 출신으로 대대로 나라 창고 근처에 거주하면서 흩어진 곡식을 쓸어다 먹고 살았다. 그는 처음 금군으로 뽑혔는데 경인년 무신의 난 때 이의방을 따라다니다 낭장벼슬을 받았으며 조이총 반란 때 공을 세워 상장군이 되었다. 그런데 성린은 역에서 일하는 관리에게서 모종의 청탁과 함께 은 20근을 뇌물로 바꿔서 서해도 안찰사 강용유에게 청탁받은 내용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강용유가 그의 부탁을 거절해버렸던 모양입니다. 화가 난 성린은 다짜고짜 명종에게 찾아갑니다. 폐하! 서해도 관찰사 강용유는 문제가 많은 자입니다. 당장에 면직시켜서 관찰사 자리에서 내쫓으십시오. 서해도 관찰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를 어찌 면직시킬 수 있겠소? 에? 아니 그래서 면직시키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이고! 여기 있는 이 상장군 성린이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끝내 그놈 편을 들으시겠다 이 말씀이요. 자, 상장군, 제발 고정하시고. 내가 지금 고정하게 생겼습니까? 내 이놈의 벼슬 살이 그냥 다 때려치우겠어 이제. 에이 이걸. 고려사 저료에서는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린이 왕 앞에서 분노해서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휘두르며 언성을 높여 다시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관대를 풀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다. 아무리 그 근본이 하급 무인 출신이라곤 하지만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도나 예절 따위를 깡그리 무시한 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인 집권기에 이제 소위 하급 무사청 무인청들의 어떤 그런 소위 그 법도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이 지적 수준이라 해야 될까, 또는 어떤 그 예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법도를 좀 제대로 몰랐던 것과도 밀접한 관련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무인 집권기라고 하는 시대적 조건과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더라도 그것을 견제하거나 제어할 만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이 제도적 장치 내지는 이 조정 내부의 룰이 사실 무너졌다는 거죠. 대왕 폐하, 성린이 어전에서 저지른 만행은 군신지혜를 무참히 팽개침으로써 폐하를 농욕한 대역죄 중에서도 대역죄이옵니다. 마땅히 용서 못할 폐륜을 범한 그 자를 당장 잡아들여 명지처참을 명하시옵소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문치시대의 조정이라면 성린의 행동은 이러한 처벌을 받아 마땅했을 터인데, 성린과 성분이 다를 바 없는 행동파 무인 출신의 인물들이 권부를 장악하다 보니 이러한 좌충우돌을 견제하고 벌할 만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면전에서 그런 모욕을 당한 명종은 국왕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명종은 성린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제삼 만류했으나 성린은 듣지 않고 조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또 왕은 병부상서 양익경을 보내서 설득하였다. 그제야 성린이 내전에 들어왔다. 왕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며 그와 더불어 술을 마셨다. 그리고 성린의 노여움을 풀어주려고 서해도 안찰사 강용유를 파면하였는데 명종은 성린이 물러간 뒤에 그 명을 도로 철회하였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성린은 또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권력이 무인 집단에게 장악돼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본적으로 왕조 자체는 어찌하지 못하고 존중해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명종이 왕의 권위를 위해서 일정 부분 위엄을 갖추려는 시도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 자체가 대개가 벼락 출세했던 인물들이고요. 낮은 신분에서 출세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고위 관료가 돼서 갖춰야 될 품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 자기 이익이 걸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게 서사 국왕이라고 얘기를 해도 국왕 자신들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어떤 두려움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품도 사실은 좀 유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그 하급 무인에서부터 출세했던 이 사람들 자체가 그런 성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중부와 정균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던 경대승은 명종이 왕명을 출납하는 승선의 직책을 맡으라고 요구했을 때 나는 글을 몰라서 그 직책을 감히 바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양합니다. 또한 조의총의 난을 진압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경승의 경우도 열전에 보면 두경승은 무식하여 글자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신 중에서 최고 지위에 있던 일부 상장군이나 대장군들 역시 글자를 모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표현들은 그들이 정말로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못했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학문이 깊지 못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일까요? 김인호, 김기섭 두 교수는 그들이 실제로 읽거나 쓰는 것을 못하는 문맹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문자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류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 보면 옆에 이제 문자를 알고 있는 문신이 내용도 읽어주면 뭐 어떻게 처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실은 이제 대개가 이 시기에 등장한 아까 이영진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은 대개가 학문에 대한 부분의 조회는 뭐 당연히 없고요. 아마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이민 정도가 되면 혹시 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 뭐 익혔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문의 정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글자를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주 병졸, 하급층으로부터 출발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정하게 고위급의 그 무인층들은 뭐 그렇게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아주 하급 무사층, 하급 무인층들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능력보다는 용맹이라든가 용력이라든가 담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위 출세를 했기 때문에 글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분을 해본다면은 이제 좀 이렇게 하급 무인층과 좀 고위급 무인층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그 이의민 집권기에 들어가서 등장했던 행동파적인 어떤 그런 무인층들은 글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같은 무인이라고 해도 부모가 고위 무관이었을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의민처럼 시골에서 불황배로 자랐거나 성린처럼 창고 옆에서 곡식 나달이나 주워 먹으며 자랐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육받을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고려 조정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최고 권력자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아찔한 느낌이 들지만 요즘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자 해득도 못할 정도로 무지한 무신들 중에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감투를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동수국사에 임명된 최세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입니다. 동수국사는 고려시대의 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겸하던 사관의 벼슬입니다. 사관은 물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동수국사에 임명된 내력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고위 무신이 중방에 나타나서 장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들, 실록 얘기 못 들었나? 실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역사책 말이야. 지금 저기 사관에서 말이야, 의종 때 있었던 일들을 문관들이 쭉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책이 나중에 의종실록이 되는 거로구먼.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인가? 의종 임금에 대한 얘기를 사실대로 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란 얘기야. 사실대로 쓰면 안 되다니. 그건 무슨 얘긴가? 지금 원로 문관을 자칭하는 문국겸이란 자가 지난 경인년 난리 때 의종이 시해당한 일들을
사실 그대로 쓰고 있다는데 의종을 죽인 이가 누군가? 우리와 같은 무신인 이의민 상장군이 아닌가? 그렇지. 주상을 시하는 것은 자고로 천하의 대악이라는데 의종실록에다 그 내막을 사실대로 적어놓으면 이의민 상장군은 후세 사람들한테 두고 대역죄인 취급을 당할 걸세.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대왕 폐하께 주청을 해서 우리 무신 중에서도 한 사람을 동수국사로 임명해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의종시의 사실을 바른대로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중방의 고위 무신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나돈다는 소식은 문극겸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문극겸은 두려워서 명종에게 비밀리에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무인인 최세보라는 사람이 의종실록을 집필하는 작업에 투입됐는데 열전편 최세보 전에 실린 내용을 보면 그 첫머리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최세보는 본래 한미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를 알지 못하였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전 임금의 실록을 편찬하는 작업을 맡아서 수행할 사관에 임명됐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명종이 무인들의 요구에 밀려서 최세보를 이전까지만 해도 문신들만이 맡았던 동수국사에 임명하면서 동수국사라는 관직 이름의 글자 하나를 살짝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최세보의 경우 이전에 동수국사와는 임무가 다르다 해서 맨 끝에 역사 사자를 일사자로 고쳐서 임명했던 것입니다. 글쎄요, 글자 하나를 바꾼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려사에는 무인 최세보가 동수국사에 임명됨으로써 그때 쓰여진 의종실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나 글자를 몰랐다는 최세보가 의종실록을 펴내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의종실록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술됐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상장군 최세보 같은 경우에는 출신 자체를 한미한 출신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 주로 근무했던 것이 금군, 그러니까 이제 국왕을 경호하는 경호부대의 대정이라고 하니까 이 낮은 장교직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권력에 붙으면서 이렇게 그 출세를 했던 그런 인물인 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의종실록을 이제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의종실록 부분들 편찬할 때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게 편찬하는 내용들을 아마 검토하거나 지켜는 받겠죠. 근데 본인 자신이 이제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서 처리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의종실록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종을 시해한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의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의 도살인 채로 권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의민이 최세보를 통해서 의종실록의 내용에 일정한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종의 폐위, 그리고 이제 또 의종의 살해, 이런 것이 이제 이의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그런 이의민 정권 하에서 최세보가 동수국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록 편찬의 어떤 그런 중요 역할을 맡았던 동수국사가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종의 시해 내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다 더 많았던 시기였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의종실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록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원로 문신인 문극겸은 국가의 주요 역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사당에서 무인 출신 동수국사인 최세보를 보면서 이렇게 놀려댑니다. 이보시오, 최 장군. 나는 본시 문신인데 경인년 난리 이후에 상장군으로 추대되었고, 당신은 본시 무관인데 신기하게도 동수국사가 되었으니 우린 둘 다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정사가 어지러이 돌아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혹세무민하는 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명종 17년 9월 대왕 폐하,
전라 주도의 안찰사 오돈신이 급한 서찰을 보내왔사옵니다. 무슨 서찰인지 어디 보자. 이곳 전주에 이럼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영험한 능력을 지녔으니. 아니, 과연 이런 승려가 실제로 있다는 말이냐? 믿기 어렵사오나 이미 조정에까지 소문이 바다한 줄 아옵니다. 알겠느니라. 짐이 사람을 보내서 개경으로 오도록 해야겠구나. 명종은 내시 한 사람을 전주로 보내서 이럼이라는 그 승려를 맞이하여 올라오도록 어명을 내립니다. 이럼이 드디어 서울, 즉 개경으로 올라오는데 고려사 저료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럼은 전주를 떠나 서울로 향해 오는데 물들인 모직 수건을 쓰고서 얼룩말 위에 올라앉아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린 데다 군졸들이 막아서 호위를 하였으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서울에 올라와 사찰 보현원에 거처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귀하고 천한 일을 가릴 것 없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끌면서 달려와서 그를 만나보려고 하는 바람에 동네가 텅 비었다. 장님, 귀머거리, 안진뱅이, 벙어리, 폐질이 있는 자들이 줄지어 앞으로 밀려들었다. 며칠 뒤에 이럼을 천수사로 맞아들였는데 조정 대신들 또한 그 아래로 달려갔다. 어사대부 인민비는 누각 아래에서 엎드려 절하고 평장사 문극겸은 미복을 입고 와서 이럼에게 예를 올렸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들, 거기다가 원로 문신인 문극겸까지 달려와서 깍듯이 예를 갖춰서 그를 맞이한 걸 보면 이럼이라는 그 승려의 마력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이럼을 추앙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럼이 다시 흥법사로 옮겨 거처하니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투어서 머리를 풀어 늘어뜨려서는 이럼의 발밑에 깔아주었다. 아제 바라 싱아제 묘지사바 나를 따라서 아미타불을 크게 외치도록 하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럼을 따라 외치는 사람들의 아미타불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렸다. 그가 손을 씻고 입을 씻고 목욕한 물을 조금이라도 얻은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을 참금과 같이 귀하게 여겨 서로 마시려고 하였다. 그 물은 법수로 일컬어져서 온갖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경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종교를 믿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개인의 구복하고 관련되는데 그중에 특히 병의 치료하고 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목욕한 물이 뭐 일종의 법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마시게 되면 병이 낫는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흘리고 다녔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사기극인 셈이죠. 근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자체는 이미 오랫동안 고려시대 그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들이 사실 있어 왔던 것들이죠. 이제 그게 사건으로 요 시기에 와서 터진 것이죠,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교주라고 할 만한데요. 사람들이 이럼의 그러한 사기 행각에 쉽게 휩쓸렸던 것은 물론 당대 고려의 어지러운 사회상과도 관련이 있겠죠. 고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특히 12, 13세기가 소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왕기이면서 한편으로는 발전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양극적인 어떤 그 현상이 심화되던 시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관리층도 그렇고 일반 백성층도 그렇고 소위 말하자면은 어떤 속부지술, 빨리 부자가 되는 그런 기술을 뭐 배우고 싶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사회가 양극화되는 가운데에서 그런 바램들, 소위 혹세무민의 굉장히 그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 현상이 그 당시에 좀 야기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조정의 고관 대작부터 촌부에 이르기까지 이럼의 그러한 행각에 정신을 빼앗겼던 데에는 그에게 뭔가 믿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려사 조료에는 이럼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법은 오직 그대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니라. 만약에 그대가 부지런히 연부를 하면서 내 병이 이미 낫구나라고 말하면 병이 따라서 낫게 될 것이니 절대로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 것이니라. 눈이 먼 사람도 앞이 보인다고 말하면 정말로 보이게 될 것이며 귀 먹은 자 또한 이미 들린다고 말하면 곧 들리게 될 것이니 나에게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아니 들린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결국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럼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럼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 남녀가 뒤섞인 채 거처하면서 밤낮으로 난잡하게 소란을 피웠는데 그 중에는 머리를 깎고서 그의 무리에 가담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를 중지하도록 왕에게 간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왕이 그의 간사함을 알아채고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국왕인 명종 역시 혹세무민하던 이럼이란 자를 죽이거나 벌하지 않고 곱게 돌려보낸 것은 국왕 자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김인호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